예, 안녕하십니까. 이선의 공부와 세상 이야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예, 오늘은 2025년 3월 26일 오후 5시 40분입니다. 예. 자,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죠. 먼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에서 기존 1심에서의 유죄 2년형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예. 2심 법원에서는 그래도 정상적인 판단을 해주신 것 같아서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여러 압박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그 자신의 양심껏 법리에 근거한 정확한 판단을 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냥 무작정 편을 들자는 게 아니고 그동안 뭐 유튜브나 방송이나 이런 거에서 쟁점들을 저도 나름대로 살펴보고 참 어이없는 경찰의 표적 수사였다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는 거를 걸어다가 어떻게든 사법살인을 해보려고 애썼던 검찰 반드시 해체해야 합니다. 검찰은 저들의 갖고 있는 저 못된 버르장머리 이미 고쳐 쓰기도 굴른 상태잖아요. 검찰은 해체만이 답입니다. 해체해서 이문정 검사 말대로 검찰청의 장례식은 이문정 검사가 손수 치르겠다고 하니 그렇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알량한 권력 가지고 있다고 법과 국민 위에 민주주의 위에 군림하려고 들고 매우 싸가지 없고 검찰들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특권층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회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주범. 예. 자, 일단 그렇게 됐고요. 저는 오늘 당진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당진에 물건을 떨궈 주고 아산에서 또 물건을 싣고 내일 부산에서 이제 물건을 내릴 예정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오후에는 안동 가는 물건을 부산에서 실을 예정입니다. 뭐 예정이 다 잡혀 있고요. 오늘 뭐 가뿐하게 600km, 600km 정도 가뿐하게 뛰고 왔습니다. 예. 요즘에 좀 고속도로 좀 한가에서는 좀 한가지 때는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를 좀 보고 있어요. 처음엔 좀 재밌다가 이제는 좀 재미가 시들해지는데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는 그게 좋아요. 잠이 일단 졸음운전이 안 됩니다. 그냥 무작정 운전만 하거나 뭐 음악 정도만 들어도 굉장히 졸릴 텐데 졸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품까지 나네요. 네. 그러고 이제 조금 오늘 일찍 들어온 편이라서 내일은 또 늦게 나가도 되거든요. 부산에 한 12시까지 가도 된다고 하니까 오전 12시까지 오후 12시까지 가도 된다고 하고 상차도 2시에 상차가 예정이 돼 있어서 집에서 늦게 나가도 되니까 내일은 좀 늦잠 좀 자고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늘 좀 마음의 여유도 있고
피로도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피로도도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공부 진도를 좀 나가려고 합니다. 자, 총균세 읽고 있죠? 지금 오디오북으로 하고 있죠? 여러분 잘 듣고 있습니까? 벌써 총균세도 벌써 꽤 많이 읽었습니다. 자, 1부를 다 읽었어요. 113쪽까지. 이제 2부 식량 생산의 기원과 문명의 교차로 라는 제목입니다. 2부의 제목은. 자, 구성이 그래서 4장 식량 생산의 기원. 예. 정견이 좀 보여드릴까요? 이놈이 인기가 더 좋으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예의가 아니니까. 네. 4장 식량 생산의 기원. 5장 인류 역사가 갈라놓은 유산자와 무산자. 6장 식량 생산민과 수렵 채집민의 경쟁력 차이. 7장 야생 먹거리의 작물화. 8장 작물화 하는데 적합한 식물의 식별과 성패의 원인. 9장 선택된 가축화와 안나 까레니나의 법칙. 10장 대륙의 축으로 돈 역사의 수레바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디오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식량 생산의 기원. 식량 생산은 간접적으로 총기, 병원균, 쇠가 발전하는 데 필요한 선행 조건이었다. 그러므로 각 대륙의 민족들이 언제 어떻게 농경민이나 목축민이 되었는가 하는 시기와 지리적 차이는 그 이후 각 민족의 대조적인 운명을 결정한 주요 원인이었다. 식량 생산의 시기와 지리적 변동 관계. 1956년에 나는 몬태나주에서 프레드 허시라는 나이 많은 농부의 농장에서 일하며 10대의 여름을 보냈다. 스위스에서 태어난 프레드는 역시 10대였던 1890년대에 몬테나 서남부로 왔다. 그는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농장을 일으킨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가 도착할 당시만 하더라도 그곳에서 원래부터 수렵 채집민으로 살고 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 나의 동료 일꾼들은 평소에 말할 때에도 욕설이 툭툭 튀어나오고 주중에 일해서 번 돈을 주말이면 술집에서 홀랑 날려버리는 거친 백인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일꾼들 중에는 랩이라는 블랙푸쪽 인디언도 있었는데 그의 행동은 상스러운 백인들과 전혀 달랐다. 예절 바르고 상냥하고 책임감 있고 술도 안 마시고 말솜씨도 좋았다. 그는 내가 처음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인디언이었고 나는 곧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어느 토요일 밤에 레비가 술을 진탕 퍼마시고 일요일 아침에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 욕설을 내뱉으며 비틀비틀 들어왔을 때 나는 당연히 놀라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욕설 중에서 이 말이 내 기억에 남아있다. 지옥에 나가라 프레드 허시. 그리고 스위스에서 너를 태우고 왔던 그 배도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 말은 내가 다른 백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영웅적인 업적이라고만 배웠던 미국의 서부 정복을 인디언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통렬히 깨닫게 해주었다. 프레드 허시 가족들은 그를 어려운 조건에서 성공한 개척자이자 농부로 생각하며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냥꾼이며 유명한 전사들이었던 레비의 부족은 이주해온 백인 농부들에게 땅을 빼앗겼던 것이다.
어떻게 농부들이 유명한 전사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 지금부터 약 700만 년 전에 현생 인류의 조상들이 현존하는 대형 유인원의 조상들로부터 분기된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은 블랙풋 인디언들이 19세기까지 그랬던 것처럼 순전히 야생동물을 사냥하거나 야생식물을 채집하는 것만으로 먹거리를 장만했다. 그러다가 몇몇 민족이 비로소 식량 생산이라는 것, 가로 열고, 즉 야생 동식물을 가축화 작물화하여 그 가축과 농작물을 먹는 일, 가로 닫고, 것을 시작한 지는 아직 11,000년도 채 안 된다. 오늘날에는 지구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접 생산했거나 다른 사람들이 생산해준 음식을 소비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변화 속도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그나마 남아있던 몇몇 수렵 채집민 무리도 생활 방식을 바꾸거나 와해되거나 다 죽어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되었던 수렵 채집민의 생활 방식은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다. 선사시대에 식량 생산이 시작된 시기는 민족마다 달랐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같은 일부 민족들은 끝까지 식량을 생산하지 않았다. 고대 중국인 같은 일부 민족들은 독립적으로 식량 생산을 시작했지만 고대 이집트인을 포함한 다른 민족들은 이웃에게서 배워왔다. 식량 생산은 간접적으로 총기, 병원균, 쇠가 발전하는 데 필요한 선행 조건이었다. 그러므로 각 대륙의 민족들이 농경민이나 목축민이 되었느냐 말았느냐, 또 되었다면 그 시기는 언제였는가 하는 지리적 변동은 그 이후 각 민족의 대조적인 운명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정복과 식량 생산 사이의 주요 연관성. 앞으로 6장에 걸쳐 우리는 식량 생산에서 지리적 차이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 전에 2장에서는 우선 피사로가 아타우알파를 사로잡고 프레드 허시의 동족들이 레비의 동족들을 쫓아낼 수 있게 했던 여러 이점들과 식량 생산 사이에 존재하는 주요 연관성들부터 더듬어 보기로 하자. 그림 4-1 참조. 첫 번째 연관성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소비할 수 있는 열량이 많다면 그만큼 사람들도 많아진다는 사실이다. 야생 동식물 중에서 인간이 먹을 수 있고 사냥 또는 채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은 소수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부분의 종은 음식으로서 쓸모가 없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소화가 안 되거나 독이 있거나 영양가가 낮거나 까서 먹기가 따분하거나 채집하기 어렵거나 사냥하기엔 위험한 경우 등이다. 육지에 존재하는 생물자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목질과 잎인데 그 대부분은 우리가 소화시킬 수 없는 것들이다. 그림 4-1 역사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근원적 요인을 좀 봤습니다. 앞으로 그냥 쭉
말로 설명할 것 같네요. 예, 그림으로 꼭 보여드리지 않아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먹을수록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동물종과 식물종들만을 선택하여 키움으로써 그것들이 일정한 넓이의 땅에서 전체 생물 자원의 0.1%가 아니라 90%를 차지하게 한다면 단위 면적당 얻을 수 있는 식품 열량은 훨씬 더 많아진다. 따라서 같은 면적의 땅에 의존하여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의 수도 수렵채집민보다 목축민이나 농경민이 훨씬 더 가로 열고 대략 10배에서 100배 정도 가로 닫고 많아진다. 이 같은 숫자의 힘은 바로 식량을 생산하는 부족이 수렵 채집민 부족에 비해 유리했던 여러 가지 군사적 이점 중에서 첫 번째로 꼽을만 했다. 가축을 소유한 인간 사회의 경우 가축이 인간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는 네 가지 방식이 있다. 고기, 젖, 비료를 주고 쟁기를 끄는 것이다. 그 가운데 첫손에 꼽히며 가장 직접적인 것은 가축화된 동물들이 각 사회에서 야생 사냥감을 대신하여 주된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이 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미국인은 동물성 단백질의 대부분을 소, 돼지, 양, 닭 등에서 얻으며 사냥하여 잡은 사슴고기 따위는 어쩌다가 맛보는 별미일 뿐이다. 또한 가축 중에서 일부 대형 포유류는 젖과 버터, 치즈, 요구르트의 유제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젖을 짜는 포유류에는 소, 양, 염소, 말, 술록, 물소, 야크, 그리고 단복 낙타와 쌍복 낙타가 있다. 그 포유류들은 도살하여 고기를 소비하는 것보다 몇 배나 많은 열량을 일생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 가축화된 포유류는 작물화된 식물과 더불어 두 가지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여 수확량을 증대시킨다. 첫째, 현대의 정원사나 농부들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듯이 분묘를 비료로 사용하면 수확량이 크게 증가한다. 현대에는 화학 공장에서 합성 비료를 만들지만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아직도 동물, 가로 열고 특히 소가 중요하지만 아울러 야크나 양 따위 가로 닫고 동물의 분뇨가 농작물을 재배하는 비료의 주 원료로 사용된다. 전통 사회에서 분뇨는 불을 피우기 위한 연료로서도 귀중한 것이었다. 맞습니다. 저도 인도에서 경험을 해봤어요. 인도 거기가 어디였냐? 초전 아 초전각지 거기가 그러니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인도에 갔는데 아무튼 뭐 꼭 거기만 그랬던 건 아니니까 인도 북부 지역이었는데 거기는 그냥 벽에 보면 소똥들이 그냥 이렇게 탁 던져가지고 넓적한 무슨 빈대떡처럼 이렇게 쫙 나열된 식으로 온 동네에 다 붙어 있어요. 그게 다 소똥이랍니다. 그걸 어디다 쓰냐 하면 연료로 씁니다. 태워요. 태워서 뭐 밥도 해 먹고 뭐 그런 용도로 쓰던데 그래서 아침이 되면 그냥 매캐한 연기가 온 동네를 그냥 휘감고 있더라고요. 냄새도 좀 고약하고 어디 가든 인도 시골에서는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때 여행을 꽤 많이 했는데 버스를 타고 어딜 가든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거 그렇게 씁니다. 가축똥을 연료로.
가축화된 포유류 중에서 가장 큰 종들이 쟁기를 끌어 종전에는 농경을 하기 어려웠던 땅을 경작할 수 있게 한 것도 작물화된 식물과의 상호작용이었다. 쟁기를 끄는 동물에는 소, 말, 물소, 발리소, 그리고 야크와 소의 잡종 등이 있었다. 그 동물들의 가치를 잘 보여주는 한 예가 있다. BC 5000년 직전에 발생했던 이른바 선형 토기 문화, 가로 열고 유럽의 신석기 문화, 가로 닫고. 선형 토기 문화는 원래 땅을 파는 막대기만 하나 있어도 경작할 수 있을 만큼 흙이 무른 곳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0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후 소가 끄는 쟁기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농경민들은 흙이 단단하고 질긴 풀뿌리가 뒤엉켜 경작하기는 어렵지만 면적은 훨씬 더 넓은 지역에까지 경작지를 확대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북아메리카 대평원의 남아메리카 원주민 농경민들도 강 유역에서는 일찍부터 농작물을 길렀지만 풀뿌리가 뒤엉킨 드넓은 산지에서는 19세기에 유럽인들과 함께 동물이 끄는 쟁기가 도입된 뒤에야 비로소 농경이 시작되었다. 이상은 동식물의 가축화, 작물화로 인하여 수렵 채집 생활보다 더 많은 먹거리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인구가 조밀해지는 직접적인 효과들이다. 한편 그보다 간접적인 효과는 식량 생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택해야 하는 정주형 생활의 영향들이다. 수렵 채집민은 야생 먹거리를 찾아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농경민은 밭과 가수원 주변을 떠날 수 없다. 그리하여 일단 거처가 고정되면 그때부터는 산하 간격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아진다. 정착 생활에 따른 가축화와 작물화의 이점과 그 영향. 수렵 채집민의 어머니가 야영지를 옮길 때는 몇 가지 소지품과 함께 단 한 명의 아이만을 옮길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먼저 태어난 아이가 뒤처지지 않고 부족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 걸음이 빨라질 때까지는 다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유랑 생활을 하는 수렵 채집민들은 수유기의 무월경, 금욕, 유아살해, 낙태 등을 통하여 4년 정도의 터울을 유지한다. 그와 대조적으로 정규형 사회에서는 어린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대로 먹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농경민족의 산하 간격은 약 2년으로 수렵 채집민의 절반에 불과하다. 직접적으로 식량 생산을 하는 농경민족들은 출산율이 높고 단위 면적당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수렵 채집민보다 인구 밀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 정착 생활의 또 다른 영향은 잉여 식량을 저장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저장한 식량을 가까이서 지키지 않는다면 굳이 저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일부 유랑형 수렵 채집민들도 가끔은 며칠 만에 소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먹거리를 장만할 때가 있지만 어차피 그것을 지킬 방법이 없으므로 그러한 횡재는 그들에게 별로 소용이 없다. 그러나 식량을 생산하지 않는 기능 전문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저장한 음식이 필수적이다. 더구나 전문가들만 사는 마을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므로 유랑형 수렵 채집민 사회에는
직업식 전문가들이 거의 또는 전혀 없고 정주형 사회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그러한 전문가의 유형 중에는 왕과 관료도 있다. 수렵체진민 사회는 비교적 평등한 사회이며 전업관료나 세습적인 주장이 없고 무리 또는 부족 수준의 소규모 정치 조직이 있을 뿐이다. 몸이 성한 수렵체진민이라면 누구나 빠짐없이 먹거리를 얻는 일에 시간을 쏟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일단 식량을 비축해둘 수 있게 되면 정치적 엘리트 계급은 남들이 생산한 식량을 통제하고 조세 징수권을 주장하고 스스로 먹거리를 장만해야 하는 문제에서 벗어난다. 그리하여 정치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중간 규모의 농업사회는 흔히 추장사회로 조직되고 왕국들은 대규모 농업사회에 국한된다. 그와 같은 복잡한 정치적 단위들은 오래 지속되는 정복전쟁을 치르는 데 평등한 사냥꾼들보다 훨씬 유능하다. 물론 북아메리카 서북부의 태평양 연안이나 에콰도르 연안과 같이 유난히 풍요로운 환경을 가진 일부 수렵체진민들은 정주형 사회, 식량 저장, 미숙한 추장 사회 등을 발전시키기는 했지만 왕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단위로 더 나아가지는 못했다. 조세를 통하여 비축한 잉여 식량이 있으면 왕이나 관료 위에의 전업식 전문가들도 부양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정복전쟁과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전문적인 병사들을 먹여 살리는 데 쓰인다는 점이다. 영국이 잘 무장된 뉴질랜드의 토착민 마오리족을 패배시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그것이다. 마오리족도 일시적으로는 몇 번의 놀라운 승리를 거두기도 했지만 전쟁터에 지속적으로 군대를 주둔시킬 수가 없었다. 결국 마오리족은 18,000명의 전업식 영국군에 의하여 서서히 파멸하고 말았다. 그리고 저장된 식량이 있으면 정복전쟁에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제들, 칼이나 총기를 비롯하여 각종 기술을 발전시키는 금속 기술자 등의 숙련공, 그리고 기억력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보존시켜주는 필경사 등도 먹여 살릴 수 있다. 지금까지 나는 농작물과 가축이 지니고 있는 음식으로서의 직접적, 간접적인 가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그 밖에도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각종 소중한 재료를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용도가 있다. 농작물과 가축에서는 의료, 담요, 그물, 끈 등을 만들 수 있는 천연 섬유가 나온다. 식물을 작물화한 주요 중심지들은 대체로 식용 작물뿐만 아니라 목화, 아마, 대마와 같은 섬유 작물도 개발했다. 가축화된 일부 동물에게서는 양, 염소, 라마, 알파카 등의 털과 누에의 명주실 등의 동물성 섬유를 얻었다. 가축화된 동물의 뼈는 야금술이 되기 전에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인공 유물을 만들었던 중요한 재료였다. 소가죽은 무두질하여 사용했다. 남북 아메리카의 여러 지역에서 초기에 재배되었던 농작물 중에는 먹기 위한 목적으로 기르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릇으로 사용되었던 호리병박이었다. 가축화된 대형 포유류는 19세기에 철도가 개발될 때까지 육상 운송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인간 사회를 더욱 혁신시켰다.
동물을 가축화하기 전에는 육지에서 물자나 사람을 운반하는 수단이라고는 인간의 등밖에 없었다. 대형 포유류가 그것을 바꿔 놓았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육지에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무거운 물자까지 대량으로 멀리 신속하게 운반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가축화된 동물 중에서 타고 다닐 수 있는 것들은 말, 당나귀, 야크, 술록, 그리고 단복낙타와 쌍복낙타 등이었다. 이 5종의 동물과 라마는 짐을 나르는 데에도 이용되었다. 소와 말은 수레를 끌었고 술록과 개는 북극 지방에서 썰매를 끌었다. 말은 유라시아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장거리 운송의 주된 수단이 되었다. 가축화된 낙타류 3종, 단복낙타, 쌍복낙타, 라마는 북아프리카와 아라비아, 중앙아시아, 안데스 등지에서 각각 유사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이 가축화된 정견이는 제 다리 위에서 아주 편하게 있습니다. 누가 가축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축인지 이놈이 주인인지. 이래가지고 지 편하지 않으면 땡깡이나 부르고 자기 편한 대로 다리 위로 올려놓으라고 땡깡이나 부리고 잠잘 때 자꾸 깨우고 자기 심심하다고. 야, 아빠 잠잘 때 이렇게 깨우면 돼? 어제도 너 때문에 2번 일어났잖아. 잠잘 때 왜 깨우고 그래? 그러면 안 돼. 예. 예. 넌 가축이야 임마. 아니야. 정기현이는 아빠 아들이야. 아유 이뻐라. 가만 있어봐. 눈곱 대자. 아빠 아들이야. 아,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좀 미친놈 같네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동식물의 가축과 작물화가 정복전쟁에 가장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은 유라시아의 말이었다. 고대 전쟁에서 말의 군사적 역할은 지프나 셔먼 탱크에 피척하는 것이었다. 제3장에서 언급했듯이 말이 있었기 때문에 코르테스와 피사로는 적은 수의 모험가들을 이끌고 아즈텍빛 잉카 제국을 전복시킬 수 있었다. 그보다 훨씬 오래전 BC 4000년경 안장도 없이 말을 타던 시대에도 말은 아마 인도 유럽어를 쓰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서쪽으로 팽창한 배경이 된 군사적 요소였을 것이다. 말은 어디서 제일 처음에 가축하게 됐을까요? 하는 물음에 인도 쪽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 같네요. 그 언어들은 결국 바스커를 제외한 초기 서유럽의 언어들을 모조리 대체하게 되었다. 그 이후 말에 멍에를 씌워 마차를 비롯한 탈 것에 연결시키기 시작했을 때 BC 1800년경에 발명된 말이 끄는 전차도 역시 근동, 지중해 연안, 중국 등의 전쟁 양상을 혁신시켰다. 예를 들자면 BC 1674년 말 덕택의 이방인인 힉소스인 가로 열고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의 유목민족 가로 닫고 힉소스인이 당시 말이 없던 이집트를 정복하여 잠시나마 파라오로 군림하기도 했었다.
다시 그 이후에 안장과 등자가 발명되었을 때는 훈족을 비롯한 아시아 스텝 지역의 여러 민족들이 말 덕분에 로마 제국과 그 뒤를 이은 국가들을 차례로 위협할 수 있었다. 그 영향은 AD 13세기와 14세기에 몽골이 아시아와 러시아의 많은 지역을 정복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 때 트럭과 탱크가 도입되면서 마침내 말을 대신하여 전시의 신속한 운송수단이나 공격용 탈 것으로서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단복 낙타와 쌍복 낙타도 각자의 지리적 범위 안에서 말과 유사한 군사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상의 모든 실예에서 가축화된 말 또는 낙타를 가진 민족이나 그것을 이용하는 더 나은 방법을 개발한 민족들은 그렇지 못한 민족들에 비하여 막강한 군사적 이점을 누렸다. 정복전쟁에서 말에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은 가축화된 동물과 더불어 인간 사회에서 진화한 병원균이었다.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등의 전염병들은 원래 동물들에게 퍼져 있던 매우 유사한 조상 병원균에서 나온 것인데 각각 돌연변이를 거쳐 인간의 병원균으로 특수화되었다. 동물을 가축화한 사람들은 새로 진화한 병원균에 제일 먼저 희생되었지만 사람들은 곧 새로운 질병에 대하여 상당한 저항력을 진화시켰다. 그렇게 부분적으로나마 면역성을 지닌 사람들이 일찍이 그 병원균에 노출된 적이 없었던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 당장의 유행병이 돌기 시작하여 심한 경우 전체 인구의 99%까지 몰살되기도 했다. 궁극적으로 가축화된 동물에게서 얻은 병원균들은 나중에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평양의 여러 섬 등지의 원주민들을 정복할 때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동식물의 가축화와 작물화는 곧 훨씬 더 많은 식량과 조밀한 인구를 의미했다. 그 결과 잉여 식량이 생겼고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동물을 이용하여 그와 같은 잉여 식량을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겨났다. 그 두 가지는 정치적으로 중앙 집권화되고 사회적으로 계층화되고 경제적으로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혁신적인 정주형 사회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선행 조건이었다. 그러므로 가축화 작물화된 동식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유라시아에서 제국, 문자, 쇠무기 등이 제일 먼저 발달했고 다른 대륙에서는 그보다 늦어지거나 끝까지 발달하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해주는 궁극적인 원인이 된다. 그렇네요. 말과 낙타의 군사적 쓰임새와 동물에게서 얻은 병원균의 살상력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게 될 식량 생산과 정복 사이의 여러 연관성들이 모두 드러났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왜 그 식량 생산, 그러니까 가축화와 작물화, 동식물의 가축화와 작물화,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게 된 식량 생산과 정복 사이의 여러 연관성에 관련이 있었을까? 4장이 끝났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4장이 짧아서 금방 끝났어. 네. 잠시 쉬었다가 5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정경 피곤하다. 어? 날씨도 더워지고 25도네. 실내 온도가 벌써 25도로 올라갔네. 날씨가 더워진다 정경아. 걱정된다고 했어.
혼자 놀아. 아빠 책 좀 더 읽을 테니까 저기 혼자 놀고 있어. 잉? 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5장 인류 역사가 갈라놓은 유산자와 무산자. 인류 역사는 대부분의 유산자와 무산자. 무산자라는 건 여기서 농업의 힘을 가진 민족과 못 가진 민족. 유산자, 무산자라는 건. 안 돼! 안 돼. 일로 와. 혼자 놀아. 알았어. 일로 와. 아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옳지. 아이고, 양식이. 에이, 잡았다. 혼자 좀 놀아. 인류 역사는 대부분 유산자와 무산자 가로 열고 농업의 힘을 가진 민족과 못 가진 민족 사이의 불평등한 갈등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식량 생산이 시작된 시기가 지역에 따라 크게 달랐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어떤 민족이 역사의 무산자가 되고 유산자가 되는지를 결정했던 각종 전개 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유산자와 무산자의 불평등한 갈등 관계. 인류 역사는 대부분 유산자와 무산자 가로 열고 농업의 힘을 가진 민족과 못 가진 민족 또는 각기 다른 시기에 농업의 힘을 갖게 된 민족 가로 닫고 사이의 불평등한 갈등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오늘날에도 지구상의 여러 지역에서는 각종 생태학적 이유 때문에 식량 생산이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하다. 그런 지역에서 식량 생산이 시작되지 않았던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면 북아메리카의 북극지방에서는 선사시대에 농경도 목축도 발전하지 못했고 유라시아의 북극지방에서 식량 생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술록 목축이 전부였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중부나 미국 서부의 일부 지역처럼 관계를 위한 수원지에서 멀리 떨어진 사막에서도 식량 생산이 자발적으로 시작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오히려 설명이 필요한 것은 오늘날 가장 풍요로운 곳이 되었을 만큼 농업이나 목축에 생태학적으로 매우 적합한 지역인데도 근대에 이르기까지 식량 생산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다. 그런 알쏭달쏭한 지역의 원주민들은 유럽의 이주민들이 들어올 때까지 여전히 수렵 채집민으로 남아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태평양 연안에 자리 잡은 미국의 여러 주,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오스트레일리아의 서남부와 동남부,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망봉 일대의 대부분 지역 등이다. 만약 가장 오래된 몇몇 농업 발원지에서 식량 생산이 시작된 후 수천 년이 흐른 BC 4000년에 우리가 세계를 둘러보았다면 우리는 그 밖에도 현대의 여러 곡창지대, 가로 열고 미국의 나머지 지역 전부, 영국, 프랑스의 많은 지역, 인도네시아, 적도 이남의 아프리카 전 지역 등 가로 닫고에서 그때까지 아직 식량 생산이 시작되지도 않은 것을 보고 놀랐을 것이다. 식량 생산의 초창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오래된 농업 발원지들은 또 우리를 놀라게 한다.
현대의 곡창지대이기는커녕 그 지역들 중에는 오늘날 다소 건조하거나 생태학적으로 부족한 편에 속하는 곳들이 수두룩하다. 이라크와 이란, 멕시코, 안데스 일대, 중국의 일부 지역, 아프리카의 사헬 지역, 사하라 사막 주변 지대라는 뜻입니다. 등이 그렇다. 어째서 그렇게 농업 한계선에 가까운 듯한 지역에서 식량 생산이 제일 먼저 시작되었으며 오늘날 가장 비옥한 농경지나 목축지에서는 오히려 늦어졌을까? 식량 생산이 시작된 방식의 지리적 차이도 역시 알쏭달쏭하다. 몇 군데에서는 그 지역 사람들이 직접 그 지역의 농식물을 가축화, 작물화함으로써 독립적으로 식량 생산이 발전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은 다른 곳에서 이미 가축화, 작물화가 된 농작물이나 가축을 들여왔을 뿐이므로 식량 생산 방법을 수입한 셈이다. 이 같은 비독립적 발원지들은 선사시대에 가축과 작물이 들어올 때부터 이미 식량 생산에 적합한 곳이었다. 그렇다면 그곳 사람들은 왜 자기 지역의 동물과 식물을 가축화, 작물화하여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농경민이나 목축민이 되지 않았을까? 식량 생산이 독립적으로 시작된 지역들에서는 어째서 그 시기가 지역에 따라 가로 열고 동아시아에서는 미국 동부보다 수천 년이나 빨리 시작되었고 오스트레일리아 동부에서는 끝내 시작되지 않았듯이 크게 달랐을까? 선사시대에 식량 생산을 수입한 지역들에서도 어째서 유럽 서남부가 미국 서남부보다 수천 년이나 앞섰듯이 그 수입 시기가 지역에 따라 크게 달랐을까? 그리고 식량 생산 방법을 수입한 지역 중에서 미국 서남부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그곳의 수렵 채집민들이 이웃으로부터 농작물과 가축을 받아들여 농경민으로 생존할 수 있었는데 어째서 또 다른 지역 가로 열고 이를테면 적도 이남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과 인도네시아 가로 닫고 에서는 외부 식량 생산자들의 침략으로 그곳에 원래 살고 있던 수렵 채집민들이 송두리째 대체되고서야 비로소 식량 생산이 도입되었을까? 그와 같은 의문들에는 어떤 민족이 역사의 무산자가 되고 또 어떤 민족이 역사의 유산자가 되는지를 결정했던 각종 전개 과정이 내포되어 있다. 식량 생산 연대 추정하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 그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하기 전에 우선 식량 생산이 발원했던 지역들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서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농작물이나 동물이 언제 어디서 처음으로 가축화, 작물화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한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고고학적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동식물의 잔해를 확인하는 것이다. 가축화, 작물화된 동식물은 야생이었던 그 조상과는 대개 형태학적으로 다르게 마련이다. 예를 들면 가축화된 소나 양은 크기가 더 작고 가축화된 닭이나 작물화된 사과는 크고 작물화된 완두콩의 씨껍질은 얇고 연하며 작물화된 사과는 크고 작물화된 완두콩의 씨껍질은 얇고 연하며 가축화된 염소의 뿔은 언월도 모양이 아니라 나사 모양이다. 그러므로 연대를 확인한 고고학적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가축화, 작물화된 동식물의 잔해는 금방 식별할 수 있다.
그것은 곧 그 시기에 그 지역에서 식량을 생산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반면에 유적지에서 야생종의 잔해만 발견된다면 식량 생산의 증거가 없는 것이므로 수렵체진민 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식량 생산자들도 특히 초기에는 더더욱 일부 야생 동식물을 채집하고 사냥했다. 그들의 유적에서 출토되는 먹거리의 잔해에 가축화, 작물화된 동식물뿐만 아니라 야생종도 포함되어 있음을 보면 알 수 있다. 고고학자들은 유적지에서 발견한 탄소가 함유된 물질의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을 사용하여 식량 생산 연대를 추정한다. 이 방법은 탄소에 극소량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며 생명체에 반드시 존재하는 요소인 방사성 탄소 14가 서서히 붕괴되어 비방사성 동위원소인 질소 14로 변화하는 현상에 근거한 것이다. 탄소 14는 우주선 가로 열고 우주에서 지구로 내려오는 매우 높은 에너지의 입자선 가로 닫고 우주선에 의하여 대기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된다. 식물은 대기 중의 탄소를 흡수하는데 그 탄소에서 탄소 14와 다량으로 포함된 동위 원소인 탄소 12의 비율은 거의 일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약 1대 10, 100,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 대 1인 1. 식물의 탄소는 그 식물을 먹는 초식 동물의 몸을 형성하고 다시 그 초식 동물을 먹은 육식 동물의 몸을 형성한다. 그러다가 식물이나 동물이 죽으면 탄소 14가 붕괴되어 탄소 12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약 5,700년마다 그 함유량이 반으로 줄어든다. 약 4만 년이 지난 후에는 탄소 14의 함유량이 매우 적어져서 측정하기 어려워지거나 탄소 14를 함유한 소량의 현대 물질에 오염되어 구별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고고학적 유적지에서 나온 물질의 연대는 그 물질의 탄소 14와 탄소 12의 비율을 보고 계산할 수 있다. 방사선 탄소법에는 기술적인 문제점이 많다. 그 중에서 두 가지는 여기서 밝혀둘 필요가 있다. 첫째로 1980년대까지는 방사선 탄소 연대를 측정하기 위해서 비교적 많은 양의 탄소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작은 씨앗이나 뼈에 함유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동일한 유적에서 발굴되어 그 식량의 잔해와 관련이 있다고, 다시 말해서 그 식량을 남긴 사람들이 같은 시기에 남긴 것이라고 생각되는 물질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았다. 그때 선택되는 전형적인 관련 물질은 불타고 남은 목탄이다. 그러나 고고학적 유적지들이란 여러가지 물질을 한날 한시에 깨끗하게 밀봉한 타임캡슐 같은 것이 아니다. 가령 벌레나 설치류 따위 땅을 파헤치는 생물들처럼 각각 다른 시대에 남겨진 물질들이 뒤섞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불타고 남은 목탄 찌꺼기가 수천 년 전이나 혹은 그 뒤에 죽은 동식물의 잔해에 가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고고학자들은 가속질량 분광법이라는 신기술을 사용하여 그 문제를 피해가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 방법을 쓰면 소량의 샘플로도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이 가능하므로 작은 씨앗이나 작은 뼈 등의 식량 찌꺼기 하나에서 직접 연대를 측정할 수가 있다.
있었던 경우에는 이 직접적인 새로운 방법, 여기에도 문제가 없진 않지만 방법으로 측정한 최근의 방사성 탄소 연대와 종전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측정한 연대 사이에서 큰 차이가 발견되기도 했다. 그 때문에 논쟁이 시작되고 나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중에서 이 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아메리카에서 식량 생산이 발원된 시기에 대한 논쟁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행한 간접적 방법에서는 최고 BC 700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연대가 나왔지만 그보다 최근에 한 직접적 연대 측정에서는 BC 3500년경 이후의 연대가 나오고 있다. 방사성 탄소법의 두 번째 문제점은 대기 중의 탄소 14와 탄소 12의 비율이 사실은 정확히 일정한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조금씩 변동하므로 비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여 계산한 방사성 탄소 연대에는 약간의 계통 오차, 계통 가로 열고 원인이 분명하여 보정 가능한 오차 가로 닫고 계통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각각의 과거 연대에서 이 오차의 크기는 원칙적으로 보면 해마다 나이테가 늘어나면서 오랫동안 살아온 나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나이테를 헤아려 보면 각각의 나이테에 대하여 과거의 절대 연대를 알아낼 수 있으며 그렇게 연대가 측정된 목재의 탄소 샘플을 분석하면 탄소 14와 탄소 12의 비율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측정된 방사성 탄소 연대를 그런 식으로 보정하면 대기 중의 탄소 비율에서 생기는 변동을 감안할 수 있다. 이러한 수정의 효과로 가령 표면적인 연대가 BC 1000에서 6000년경이라면 진짜 연대는 그보다 몇백 년에서 1000년가량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 와서는 그보다 좀 오래된 샘플들도 또 다른 방사선 탄소 붕괴 과정을 이용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보정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표면적으로는 BC 9000년경의 것으로 측정된 샘플들이 실제로는 BC 11000년경의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고고학자들은 흔히 보정연대로 대문자로 비보정연대는 소문자로 써서 두 가지를 구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문제 때문에 고고학 문헌들이 혼동을 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많은 책이나 논문에서 비보정연대를 BC로 표시하면서도 그것이 사실은 비보정연대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지난 15,000년 이내의 사건들에 대하여 내가 제시하는 연대는 모두 보정연대다. 초기의 식량 생산에 대하여 이 책에서 제시한 연대와 일부 건의 있는 참고 서적의 연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일단 고대의 가축화 작물화된 동식물의 잔해를 식별하고 사진이 지금 이제 쭉 나오는데요. 조금 있다고 보기로 하고 식별하고 일단 고대의 가축과 작물화된 동식물의 잔해를 식별하고 연대를 측정했다면 그 동물이나 식물이 실제로 그 유적지의 주변에서 가축화 작물화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가축화 작물화되어 그 유적지까지 전파되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은 그 농작물이나 동물의 야생조상의 지리적 분포도를 검토하고 가축화 작물화는 그 야생조상이 있었던 지역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병아리 콩은 전통적인 농경민들에 의해
지중해와 에티오피아에서 동쪽 인도에 이르기까지 널리 재배되었다. 특히 인도는 오늘날 병아리 콩의 세계 생산량에서 80%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병아리 콩은 인도에서 작물화되었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병아리 콩의 야생 조상은 터키 동남부에서만 살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병아리 콩은 실제로 그곳에서 작물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러한 판단은 신석기 시대의 유적에서 발견한 작물화된 병아리 콩일 가능성이 높은 잔해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들이 바로 BC 8000년경의 터키 동남부와 그 근처의 시리아 북부에서 나왔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인도 아대륙에서 병아리 콩의 고고학적 증거가 나타난 것은 그보다 5000년이 더 지나서였다. 농작물이나 동물의 가축화, 작물화 장소를 알아내는 두 번째 방법은 각 지역에서 농작물 작물화된 형태가 처음 나타나는 연대를 지도에 표시해 보는 것이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형태가 나타난 곳이 바로 최초의 가축화 작물화 장소일지도 모른다. 특히 그 동식물의 야생 조상도 그곳에 있었다면, 그리고 다른 여러 장소에서 처음 나타난 연대가 각각 채소의 가축화 작물화 장소로 추정되는 곳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차츰 늦어진다면 더욱 확실하다. 예를 들자면 에머밀, 밀의 일종이랍니다. 에머밀의 재배 시기 중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앞선 연대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BC 8500년경이다. 그때부터 이 농작물은 차츰 서쪽으로 진행하면서 계속 나타나 BC 6500년경에는 그리스, BC 5000년경에는 독일에 이르렀다. 그 같은 연대들은 에머밀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작물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론은 에머밀의 야생 조상이 이스라엘에서 이란 서부와 터키에 이르는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한 동일한 동식물이 몇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가축화 작물화된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질 때가 많다. 그런 경우들은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는 동일한 농작물이나 가축화된 동물의 표본들에서 독립적인 가축화 작물화로 인하여 생긴 형태학적, 유전학적 차이나 염색체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축화된 소의 일종인 인도의 흑소에는 혹이 있는데 서유럽의 소에는 없다.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현대의 인도와 서유럽의 소들은 어느 곳에서도 그 어떤 동물도 가축화되지 않았던 수만 년 전에 이미 분기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소는 지난 만년 사이에 인도와 서유라시아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가축화되었으며, 이미 수만 년 전에 분기된 소의 아종인 인도의 야생소와 서유라시아의 야생소에서 각각 출발했던 것이다. 가축화 작물의 발원지. 이제 앞에서 제기됐던 식량 생산의 기원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세계 각지에서 식량 생산은 각각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전했을까? 한쪽 극단에는 식량 생산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시작된 지역들이 있다. 다른 지역으로부터 농작물이나 가축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수많은 토종 식물,
그리고 덜어는 동물도 가축화 작물화한 경우다. 현재까지 증거가 확실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검토된 곳은 5지역밖에 없다. 근동이나 비옥한 초석달 지대라고 부르는 서남아시아, 중국,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 일대와 어쩌면 그와 인접한 아마존강 유역까지, 그리고 미국 동부 등이다. 그 같은 중심지들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가 실제로는 중국의 황허강 유역과 남중국의 양쯔강 유역처럼 식량 생산이 다소 독립적으로 시작된 몇 개의 인접한 중심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식량 생산이 새로이 시작되었던 것이 명백한 그 5지역과 함께 어쩌면 아프리카의 사헬지대, 열대 서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뉴기니의 4지역도 거기에 포함시켜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각각의 지역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부분들이 남아있다. 아프리카의 사헬지대에서는 사하라 사막의 바로 남쪽에서 토종 야생 식물들이 작물화되었던 것이 확실하지만 그곳에서는 소의 목축이 농경보다 먼저 시작된 듯하다. 그 소들이 사할에서 독립적으로 가축화된 소였는지 아니면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 가축화된 소가 도입되면서 사헬지대 식물의 작물화를 촉발시키게 되었는지가 아직 분명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열대 서아프리카에서 토종 야생식물이 작물화되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이 사헬의 농작물에 도입되면서 촉발된 일은 아니었는지, 또 서남아시아의 농작물이 에티오피아에 도입되면서 토종 야생식물들의 작물화를 촉발시킨 것은 아니었는지 불분명하다. 유기니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결과를 보면 인근 여러 지역에서 식량 생산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농경이 시작되었다는 증거가 나오지만 그곳에서 재배된 농작물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는 확실하게 식별되지 않았다. 도표 5-1은 지역적인 가축화 작물화가 이루어진 앞의 여러 지역과 기타 몇몇 지역에서 가장 잘 알려진 동식물 몇 종과 지금까지 밝혀진 가장 오래된 가축화 작물화의 연대를 간추린 것이다. 독립적으로 식량 생산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9 후보 지역 중에서 서남아시아는 식물의 작물화와 동물의 가축화의 확실한 연대가 2가지 다 제일 오래되었다. BC 8500년경과 BC 8000년경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초기 식량 생산에 대한 정확한 방사선 탄소 연대가 측정된 횟수도 그곳이 제일 많다. 중국의 연대도 서남아시아와 비슷하게 오래되었지만 미국 동부의 연대는 그보다 6천년쯤 뒤처졌음이 분명하다. 나머지 6 후보 지역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확인된 연대도 서남아시아의 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지만 그 6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연대가 측정된 유적 지수가 너무 적으므로 정말 서남아시아보다 뒤늦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늦었는지가 불분명하다. 그 다음 지역들은 적어도 1-2종씩의 토종 동식물들을 가축화 작물화했지만 식량 생산은 주로 다른 곳에서 가축화 작물화된 동식물에 의존했던 곳들이다. 그러한 수입 가축 작물들은 그 지역의 식량 생산을 창시한 셈이므로 창시 농작물 및 가축으로 생각해도 좋겠다. 창시 가축 작물이
들어옴에 따라 각 지역의 사람들은 한 곳에 정주하게 되었으며 그 지역의 야생식물들을 채집하여 집으로 가져왔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우연히, 나중에는 의도적으로 그 식물들을 땅에 심기 시작하여 결과적으로 토종 농작물이 개발됐을 가능성도 높다. 그러한 선호 지역에 들어온 창시 가축 작물은 서남아시아로부터 도입된 것들이다. 그중 한 지역이 유럽의 서부와 중부다. 그쪽의 식량 생산은 BC 6000년에서 3500년에 서남아시아의 농작물과 동물들이 도착하면서 시작되었지만 적어도 한 종의 식물 가로 열고 양귀비와 어쩌면 귀리를 비롯한 몇 종 가로 닫고 물은 그 후에 지역적으로 작물화되었다. 야생 양귀비는 지중해 서부 연안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동유럽이나 서남아시아에서 가장 앞섰던 농경사회의 유적지에서도 양귀비 씨앗은 출토되지 않는다. 그것이 제일 먼저 나타난 곳은 서유럽의 초기 농경 유적지들이다. 반대로 서남아시아 농작물 및 가축의 야생 조상도 서유럽에 없었다. 그러므로 서유럽에서는 식량 생산이 독립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음이 분명해 보인다. 서남아시아의 가축과 작물이 들어오면서 식량 생산이 촉발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생긴 서유럽의 농경 사회들이 양귀비를 작물화했고 그것은 그 이후에 농작물로서 동쪽으로 전파되었다. 서남아시아산 창시 작물이 도착한 후 지역적으로 가축화 작물화된 또 한 지역은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이다. BC 7000년에서 6000년에 그곳에서 생겨난 최초의 농경들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먼저 작물화되어 이란을 거쳐 인더스강 유역으로 전파된 밀과 보리를 비롯하여 여러 농작물들을 활용했다. 인더스강 유역의 농경사회에서 인도 아대륙의 토착 종인 혹 달린 소나 참깨 등의 가축 작물이 나타나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이집트에서도 BC 6000년에서 5000년에 서남아시아의 농작물이 들어오면서 식량 생산이 비로소 시작되었다. 이집트인들은 그 이후에 무화과와 금방 동산이라는 토종 채소를 작물화했다. 그와 똑같은 형태는 이디오피아에도 적용되어 거기서도 밀과 보리를 비롯한 서남아시아산 농작물들이 오랫동안 재배되었다. 에티오피아인들도 자기 지역의 많은 야생종들을 작물화했다. 그 대부분은 지금도 에티오피아에 국한되어 있지만 한종, 가로 열고 커피만은 전 세계에 퍼져 있다. 커피가 에티오피아가 원산지군요. 그렇군요. 어디서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에티오피아인들이 그 토종 식물들을 서남아시아의 농작물이 도착하기 이전에 작물화했는지 그 이후에 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지리적, 시기적 차별성에 따른 수렵 채진민의 식량 생산. 다른 곳에서 창시 작물이 도입된 후 식량 생산이 시작된 이들 지역을 비롯한 몇몇 지역에서 과연 각 지역의 수렵 채진민들이 이웃 농경민들로부터 그 창시 작물들을 들여와서 스스로 농경민이 되었을까? 아니면 농경민들이 창시 동식물을 가지고 쳐들어와서 그것을 바탕으로 인구가 늘어나 그 지역의 수렵민들을 죽이거나 쫓아내거나 수적으로 우세해진 것일까? 이집트는 전자의 경우였던 것 같다. 그 지역의 수렵 채집민들은 야생 동식물들을 먹는 기존의 식생활에서 서남아시아의 가축작물과 농경 및 목축 기술을 추가했고 점차적으로 야생 먹거리를 줄여나갔다. 다시 말해서 이집트에서 식량 생산을 시작한 것은 외래 민족이 아니라 외래 동식물이었던 것이다. 유럽의 대서양 연안도 똑같은 경우로 보인다. 그곳의 수렵 채집민들은 여러 세기에 걸쳐 서남아시아의 양과 공유를 받아들인 듯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만봉에 사는 코이족 수렵 채집민들은 북쪽 지방에서 궁극적으로는 서남아시아에서 양과 소를 받아들여 목축민이 되었다. 그러나 농경민이 되지는 않았다. 그와 마찬가지로 미국 서남부의 아메리카 원주민 수렵 채집민들도 멕시코에서 들여온 농작물을 받아들여 농경민이 되었다. 지금까지 언급한 네 지역에서 시작된 식량 생산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동식물이 가축화 작물화되었다는 증거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지만 반대로 인구가 다른 민족에 의해 교체되었다는 증거도 거의 또는 전혀 없다. 이와 반대되는 극단적인 경우는 외래 동식물은 물론이고 외래 민족이 갑작스럽게 밀려들면서 식량 생산이 시작된 것이 확실한 지역들이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 도입 과정이 근대에 진행되었고 또 문자를 가진 유럽인들이 개입되어 있었으므로 그들이 수많은 책을 통하여 당시의 상황들을 설명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지역들은 캘리포니아, 북아메리카 서북부의 태평양 연안, 아르헨티나 판피스, 오스트레일리아, 시베리아 등이다. 불과 몇 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지역들은 아직 수렵 채집민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앞의 세 지역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었고 나머지는 각각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과 시베리아 원주민들이었다. 그 수렵 채집민들은 밀려드는 유럽의 농경민과 모축민들에 의하여 살해되거나 간염되거나 쫓겨나서 대부분 유럽인으로 교체되고 말았다. 유럽인들은 자기들의 농작물을 가져왔고 그 농작물들이 들어온 후에도 그 지역의 야생종을 작물화하지 않았다. 유럽인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희망복 일대에 도착하여 만난 사람들에는 코이족 수렵 채집민뿐만 아니라 코이족 목축민들도 있었다. 그들에게는 이미 가축화된 동물이 있었지만 농작물은 없었다. 그 결과 그곳의 식물종들을 작물화하지 못하고 역시 다른 곳으로부터 들여온 농작물에 의존하는 농경이 시작되었으며 근대에 와서 대량으로 인구가 교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그와 같이 외부의 가축 작물에 의존하는 식량 생산이 갑작스럽게 시작되고 갑자기 인구가 대량으로 교체되는 현상은 선사시대에도 많은 지역에서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사시대의 인구 교체에 대해서는 문자로 된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그 증거는 고고학적 기록에서 찾아내거나 언어학적 증거에서
유추할 수밖에 없다. 가장 확실한 것은 새로 도착한 식량 생산자들과 그들에 의해 교체된 수렵 채집민들의 골격이 서로 현저하게 다르고 그 식량 생산자들이 농작물과 가축뿐만 아니라 토끼까지 함께 들여와서 아무런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경우들이다. 이 책의 뒷부분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명백한 두 가지 예를 다룬다. 하나는 남중국에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로 진출한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이며, 또 하나는 적도 이남 아프리카에 널리 퍼진 반투족의 팽창이다. 유럽 서남부와 중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로 열고 서남아시아의 농작물과 가축에 의존하여 갑작스럽게 식량 생산과 토기 제작이 시작되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적도 이남 아프리카 등지에서 신구 민족이 바뀌었듯이 아마 유럽에서도 종전의 그리스인과 독일인들이 새로운 그리스인과 독일인들로 교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에는 수렵 채집민들과 그들을 교체한 농경민들의 골격 차이가 필리핀, 인도네시아, 적도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만큼 현저하지는 않다. 따라서 유럽에서의 인구 교체는 그만큼 눈에 띄거나 직접적인 것이 아니다. 간추려 말하자면 식량 생산이 독립적으로 발전한 곳은 세계의 몇 지역에 불과했으며 그나마도 각각 시기가 크게 달랐다. 일부 이웃 지역의 수렵 채집민들은 그 같은 핵심 지역으로부터 식량 생산을 배웠고, 기타 이웃 지역의 사람들은 그 핵심 지역의 식량 생산자들로 교체되었으며, 역시 각각의 시기는 크게 달랐다. 마지막으로 일부 지역의 사람들은 생태학적으로 식량 생산에 적합한 곳인데도 선사시대에 농업을 시작하지도 습득하지도 못했다. 근대에 와서도 바깥 세상의 물결에 휩쓸릴 때까지 수렵 채집민의 생활을 고수했다. 그리하여 식량 생산을 일찍 시작한 지역의 민족들은 총기, 병원균, 쇠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일찍 출발한 셈이었다. 그 결과는 역사의 유산자와 무산자 사이의 수많은 충돌이었다. 식량 생산이 시작된 시기와 양상이 이처럼 지리적으로 달랐던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선사시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인 이 질문이 바로 이제부터 살펴볼 5장의 주제가 될 것이다. 예, 5장까지 읽었습니다. 네. 진도 빼는 거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지만 뭐 그래도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죠. 책이 지금 좀 어렵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죠. 초반이라서 그럴 겁니다. 예, 읽다 보면 점점 내용이 좀 알만한 내용으로 이제 선사시대를 다루고 있으니까 뭐 우리가 알기가 힘들겠죠. 예, 빨리 헌재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